삶과 죽음의 경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김현숙 씨는 오늘도 몇 번씩이나 죽음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꼭 잡은 어머니의 손길. 하지만 그 손끝의 온기조차 그녀는 이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공간. 이곳에 묻힌 5천여 개의 주검들이 250여 년의 깊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문구만큼이나 그들의 사연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한때 마인츠시 시장을 역임했던 요켈 푹스. 생전에 그가 시민들에게 하고팠던 말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별의 정원으로 이름 지어진 이곳. 아이들의 무덤답게 가족들은 바람개비며 인형이며 풍선이며 장난감들을 놓고 갔습니다.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존엄성도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14살의 생을 마감한 안토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을 가족들의 애틋한 글귀가 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이 생전에 특정한 문구를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소에 그 사람이 즐겨 쓰던 말이나 좋아하던 시와 같은 짧은 문구를 통해 그의 인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비석에 새깁니다. 우리는 묘비에 무엇을 남길까요? 내 삶을 짧은 문장에 어떻게 담을까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묘비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납골 땅에 내가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묘비명 필요 없어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묘비명으로 남긴다면 무엇이 쓰일까? 직접 써보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린 누구나 한 번쯤 내 생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나의 묘비는 무엇으로 채워질까? 참가자들 앞에 종이 한 장이 전해지고 이들은 멍하니 옆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내려 갑니다. 그냥 흔한 문구를 생각해낸 사람. 일일이 자녀들의 이름을 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꽤 심각한 표정이군요.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내가 내 묘비명을 쓴다는 게 전혀 생각지 안 해봤던 일인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쓰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냥 이게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이 잘 들어
모두 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묘비명을 적었습니다. 발표의 시간, 모두가 긴장한 표정들입니다. 여기 김윤희는 조용히 잠들다. 고향을 떠난 후 하루도 잊지 못하여 어머니와 어린 딸 복미를 애타게 그리며 그만. 북녘 땅에 어머니를 두고 온 김윤희 씨.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사무친 기억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이 짧은 시간에 80년 인생을 담아주셨어요. 묘비명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비명 한 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한 달밖에 안 남은 이제 촛불은 이들을 과거로 인도합니다. 촛불 앞에 앉은 나. 지난 세월 아쉬웠던 일, 미안했던 일, 잊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내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많이 편찮으셔서 거동도 못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엄마 미안해. 그렇지만 난 엄마를 참 사랑해. 엄마 남은 생일에도 열심히 잘 살 거야. 엄마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잘 살 거야.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캠프 요 시간 희미한 빛이 어둠을 힘겹게 밝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이 이 공간을 파고듭니다. 하시면서 또 캠프를 하시면서 눈물로 후회하는 순간, 사고로 작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살아있는 큰아들에게 가슴에 사무쳤던 말들을 토해냅니다. 장민아 미안하다. 참 너희들한테 마음고생, 육체적 고생, 정신적 고생 많이 시켰다. 그러나 이제 나도 정신 차렸으니 시간을 좀 더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이제 네 동생 다 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아픔은 잊기 마련인가 봅니다. 위로의 손길이 어깨를 감싸옵니다. 촛불이 다시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건 곧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앞으로의 삶을 좀 더 보람되게 사는 것이겠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많고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앞으로 열심히 더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다 사람마다 가슴속에 자기 그 슬픈 사연이랑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윤리 수업 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선생님은 이 주제를 학생들에게 던져놓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죽음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도 가지지만 전 거기에 반대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빠르게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직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면 정말이지 너무 큰 충격일 것입니다. 고작 17살 된 학생들의 생각이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군요. 만약 암에 걸려서 9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9개월 뒤면 난 죽어.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고 힘들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죽음은 그냥 제쳐두고 제 가족들이 죽는다면 저에게 그것은 정말 큰 슬픔일 것입니다. 죽은 가족들이 제게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수업은 진솔한 토론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삶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통한 수업은 물론 묘지나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현장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삶의 학습. 이것이 독일이 추구하는 죽음 교육의 참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47살인 김현숙 씨는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꼬박 1년 동안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병마의 그림자가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근데 어떤 삶이 과연 항암을 하면서 병원에 항암하면서 죽는 사람도 보고 그 몸이 결국에는 못 버티네더라.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랑 10년 넘게 말 안 하던 친구나 오랫동안 또 서로 뭐랄까 의를 상해서 뭐 이렇게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서 또 다 화해하고 그런 게 왜 이렇게 더 의미가 있고. 그녀의 기도는 지금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의곤이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가는 길. 서로는 차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런 외출이 그녀는 좋은가 봅니다. 일어나라는 글귀가 새삼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의지하는 건 기도와 옆에 앉은 아들 의곤이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생각을 할까? 어느새 눈물이 소리 없이 흐릅니다. 끝까지 담담하리라던 마음도 용기를 잃지 말자는 다짐도 지금은 소용이 없는가 봅니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제가 고통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국 불교계 큰 스님이셨던 정천 스님의 마지막 길. 하화 스님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새벽녘 조계종 정천 대종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천 스님은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스님이 생전에 주무셨던 침구며 가지런히 정리된 서재. 스님은 늘 거울을 곁에 두고 사셨습니다. 거울을 통해 언제나 스스로를 지켜보며 흐트러짐을 바로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죽고 삶에 있어 당당해야 하며 항상 자유롭게 살 것을 중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신 스님의 뜻과는 달리 신도들의 슬픔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스님 가시다 오신다. 일도 없게도 좋은 날. 생을 마감하기 직전 정천 스님은 병원을 떠나 암자로 돌아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한 듯 정천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진주에서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33분 걸렸어요. 걸려서 집에 다 와서 신방에 다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스님 집에 다 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눈을 번쩍 뜨시고는 한바퀴 천장에 이렇게 돌아보시고는 그 길로 눈을 감으셨던 거거든. 그것을 본인이 결정한 거라. 의식을 놓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뭐 시임내나 또 많은 뭐 염라대왕에까지 뇌물을 써서라도 생명을 좀 연장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면 본인도 의식을 잃게 되고, 잃게 되면 아무도 결정이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의식을 갖고 당신의 삶을 당신이 결정하셨다. 나는 그것이 스님이 나에게 보여준 화두 같아. 숨죽인 신도들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사이려. 불교는 삶과 죽음을 대립 관계가 아닌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승에서 가졌던 육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스님은 76년간의 생애를 스스로 갈고 닦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1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은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병원 내부는 가정집처럼 안락하게 꾸며져 있고 벽면 상단에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의 글귀가 상징처럼 적혀 있습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인 64살 목주코 씨는 석 달 전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중요한 하루 일과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 감상입니다. 외출이 힘든 몸이기에 그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그림 그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병실에는 직접 그린 작품과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여전히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앞을 바라봐요. 다음 달이면 64번째 생일입니다. 그러면 또 크리스마스가 오고 새해도 오겠죠.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즐길 생각에 들뜨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 얘기를 꺼내자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처음 알게 된 환자들은 곧바로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이어 우울 증세를 보입니다. 결국엔 죽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궁극에는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곁에서 함께합니다.
죽음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서 삶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없이 이 환자 원래의 생명만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현관을 들어서면 탁자 위에 몇 권의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기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현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본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라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건강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 보입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싫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너무나 정해진 대로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 맞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병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고통이 밀려올 때면 기도를 합니다. 그녀에겐 이것만이 마지막 위안입니다. 가족들을 설득해 퇴원한 뒤로 집에서 고통을 참으며 생활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가 두렵고 싫습니다. 배 아프지 않나요? 아랫배가 아프세요? 전체적으로 다 아프죠. 가운데가 있는 거 제일 아프고. 가운데 뼈가? 그 암덩어리 복막에 있는 게 좀 커져가지고 많이 아프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치료가 늦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을 더 치료하기는 힘들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환자가 좀 편하시게끔 보존적인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환자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오래 견디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어젯밤 겪었던 고통 때문인지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 다 따라주세요. 여기는 다시 조금 더 받. 그녀는 오늘도 소중한 마지막 삶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김현숙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만의 일입니다. 검은 눈동자만이 허공을 향해 힘없이 움직입니다. 아직 희미하게 의식은 있지만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꼭 잡은 아들의 손길, 그녀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답 없는 엄마의 모습을 뒤로한 채 회건이는 창밖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자리. 그녀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IMF를 내가 아주 잘 흥미로운 연극 한 편이 관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염쟁이 유씨라는 제목의 이 연극은 조상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살아온 한 염쟁이의 이야기입니다. 직업상 수많은 죽음을 접해야 했던 염쟁이 유씨.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로 유씨는 삶과 죽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이 세상에서 죽는 것처럼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없는 건데 말이오. 아둥바둥하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회장되면 뭐 할 거요? 전부 다들 송장으로 마감하는 인생인걸. 돌아가신 아버지를 2번 죽일 수 있겠어요. 영감님. 젊어서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의 시신 앞에서 유산 다툼을 벌이던 자식들의 행태 등을 해학과 익살로 꾸며냅니다. 관속이 아니라 아버님 뱃속이라고요. 하지만 풍자가 가득한 이 연극에서 염쟁이 유씨가 진정 하고자 한 말은 삶과 죽음입니다. 애비가 불렀으니 일어나야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수의 같은 걸 직접 장만해 오시지. 그걸 보고 자식놈들이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으셨는데 왜 이런 걸 벌써 준비해 오시냐고 막 뭐라고 들었는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뜻깊게 살겠다는 다른 표현이거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는 곧 삶을 보람되게 사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염하는 걸로 시작해서 자식놈 염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니 말이오.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음이 되듯이 모든 변화는 작은 것들이 겹겹이 쌓일 때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요. 편안히들 가시게. 죽는 거 무서워하들 마시고 잘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법이거든. 생각나지? 잘 죽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뭐 사진으로는 남을지라도 무엇인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건이라든가 내 신체 일부는 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열심히 이 손으로 자녀를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름지고 마디가 퉁그러졌습니다. 이 손의 모양을 그대로 남기시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남겨주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석고로 손의 형태를 떠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다소 생소하지만 참가자들은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놓다가 해도 자신들의 역사가 이 손과 함께했음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 비록 주름진 손이지만 석고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자 뿌듯함을 느끼나 봅니다. 예, 오른손 했는데 이게 떨려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손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줬고 또 이 손으로 내가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그 병원의 호스피스로도 좀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제가 살아온 역사가 이 손에 다 남아 있는데요. 아이들 사랑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나온다. 이 손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저는요. 뭐라 그럴까요? 오뚜기 인생. 조금이라도 남한테 뭔가 남기고 싶은 흔적을 남기면서 활발하게 젊고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 위한 아주 남은 날들을 너무 아끼면서 겸허하게 생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어떻게 보람있게 사느냐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오랜 세월을 돌아서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2005년 4월 12일) 논란의 중심에 프랑스 의회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임종에 관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말기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도록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환자는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논란 끝에 생의 마지막을 의료진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환자 당사자에게도 그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과 환자의 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의 치료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돌보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사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권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말기 환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프랑스는 이들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와 함께 또 하나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생의 마지막을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임종 한 달 전부터 이들을 돌보는 것은 가족이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임종을 누군가와 함께 맞이할 동반자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가 환자의 가족들을 대신해
믿을 만한 간병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들의 삶의 말기에 어떤 사람들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임종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죽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자의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타야마 노리코 씨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선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특별한 선언서에 서명을 할 겁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식물인가 상태에 빠졌을 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스스로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답게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뇌출혈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비교적 짧은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선언서는 그녀의 가족과 일본 존엄사 협회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만 12만 명에 이르고 있고 실제 이 가운데 96%가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의료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 또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약을 투여하거나 튜브가 연결된 상태로 죽을 시기를 연장하는 것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과연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인가? 그에 대한 반성에서 존엄한 죽음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이 급박해져 격리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 호흡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질없는 줄은 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이 있다면 딸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그녀가 이제 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일 죄송하고요. 어머니가 왜 먼저 간다는 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죄송하죠. 너무 많이 그 아픔으로 해갖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외려. 그래서 그거 못 갚아서 아주 죄송하다.
14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과 50일 동안 이어진 무의식 상태에서의 중환자실 생활. 그녀의 마지막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원치 않았던 병원에서의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그런 쪽에 너무 집착하고 살았던 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사느냐겠지요.